여러 번 하는데도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러면 떨려요. 떨린다고 얘기하고 시작하면 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은 가끔 이렇게 오시는 제가 주로 보는 분들이 이제 30, 40대 주부, 이제 남편분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실 때도 있고 두 분이 이제 앞에 각자 진료를 끊으셔가지고 한 병씩 따로 들어와서 보세요. 저는 같이 보시는 경우는 별 드문데요. 주로 하는 말이 상대방을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한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더는 못 참겠다. 그럼 도대체 오늘 왜 오셨어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 20년 된 얘기예요. 20년 전부터 이런 성격과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술 문제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 관계 문제, 시댁과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갈등 등등으로 오시는데 도대체 왜 오늘 지금 오셨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못 참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봐요. 만나서 한 명 한 명 들어오면은 사실은 계속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화도 나 있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짜증도 나지만은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오시는 거죠. 사실 잘 안 되려고 생각하면 지금 가정법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보면 또 사실 어느 쪽에 병이 있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도 약간 답답합니다. 뭐 한쪽에 우울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분명한 술 문제가 있으시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 양쪽 다 매우 열심히 사시고요. 아주 나름은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데 문제는 서로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는 건 많은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오신 겁니다. 병원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병원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병원까지 안 오시고 그냥 집에서 조금의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병을 키워서 어느 한쪽이 도리어 우울증이 생기거나 뭐 불안장애가 생긴 정말 어떻게 병을 만들어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참 고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본 다음 상대방 분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당신 남편은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신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닙니다. 대개는 내가 20년을 살았는데 20년 살았던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당신 겨우 10분, 20분 만나보고 어떻게 아냐, 20분 만나보고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 조금만 변해봅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봅시다. 맞춰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내가 좀 고치라는 거냐. 저 사람이 날 괴롭게 하니까 저 사람 좀 바꿔달라.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고 왔지 나 바꾸러 온 거 아니다 하고 화를 내세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 충분히 잘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설교하라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답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거 하나, 오래 산다고 잘하는 것일까? 저도 한 15년 됐는데 가끔씩 제 아내에게 저런 면이 있나? 라고 놀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은 오래 살면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지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 1년 차하고 5년 차하고 20년 차 커플들 쭉 모았어요. 외국 실험인데요. 그 다음에 비디오로 찍었어요. 뭐냐면은 그 연구원이 자기 배우자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할 때 감정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표정이 보여주는 건데 음성을 끄고 표정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표정을 읽는 거예요. 우린 다 알잖아요. 많이 살았으면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즐거운지, 아니면 약간 긴장을 하는지를 밝혀보라고 그랬습니다. 연구진의 가설은 이랬어요. 원래는 1년 차, 5년 차, 20년 차 갈수록 잘할 거다. 서로 두 분 닮아가니까 딱 척 보면 척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답은 정반대였어요. 1년 차, 5년 차는 더 잘 맞추고요. 20년 차 무지 많이 틀렸어요. 쭉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20년 차는 너무 옛날 생각들 그걸 갖고 있고 1년 차에서 5년 차 사람들은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열심히 배우는 중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내 아내는 지금 이런 감정, 남편이 지금 또 화나는구나. 20년 차는 15년 전 지도,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사전이 있죠. 표정 사전.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전혀 업데이트를 안 한 거예요. 20년 동안 우리는 다 각자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하고 나는 바뀌었는데
20년 전에 낡은 책을 가지고 여전히 저 사람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고 이 사전 그대로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잘못 해석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차를 샀어요. 차를 사면서 지도책 하나 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4, 5년 지난 다음에 여행을 갔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도책을 딱 꺼내봤는데 이 길이 없어요. 제가 새로 사질 않은 거예요, 책을. 근데 드는 생각, 내가 지도책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왜 이 길이 여기 있어? 왜 이 가게가 여기 왜 없는 거야? 여기 주유소 있다고 써있는데 왜 없는 거야? 라고 화가 났어요, 처음엔. 나중에는 그러지 말고 지도책을 새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 마치 우리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지도책도 업데이트해야 되듯이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의 사전을 20년째 갖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태로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전을 바꿀 생각하지 않고. 저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는 거죠. 부부 문제의 많은 부분들은 말이 안 통해오는 내가 변한 것만 생각하지 저쪽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태에서 저쪽이 나를 읽는 것들, 그러니까 이해받기만을 원하지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말을 못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갖는 소통의 궁극의 목적은 이심전심이거든요. 말을 하지 않고도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면이 있어서 남사스럽게 이런 거, 나 이런 거 싫단 말을 어떻게 하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런 건 서운하단 말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말을 안 하세요. 알아봐 주길 바라요. 근데 저쪽도 마찬가지 알아봐 주기만 바라면서 서로 알아봐 주기만 바라면 가만히 있으니까 서로 딴 생각, 동상이몽만 한 상태로 어느새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게 저는 부부 문제가 갖는 많은 이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오는 분들이 상대가 바뀌길 원하기만 바랄 뿐 내 사전을 바꾸려고, 내 지도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자, 저는 항상 말하지만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저한테 얘기들 하세요. 어떻게 치료를 해서 저 사람을 바꿀 생각을 하시냐고. 참 어렵습니다, 얘기하면. 사람 참 안 바뀝시다. 안 바뀝니다. 3년, 5년을 치료하니까 조금씩 바뀌는 게 생기는데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 참 안 바뀌어요. 근데 다른 점은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을 많이 하니까 내가 바뀝시다. 내가 조금 나아져. 아까 우리 김정환 아나운서님은 내가 조금 편해져 보였다고 하는 것도 제가 조금 내공이 쌓여서 이제 조금 편해 보이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뀌고 내가 바뀌는 게 훨씬 편해요. 남 바꾸는 것보다는. 하는 방법도요.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그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들 때 참 많으시죠. 남편, 아내 다 싫고요. 애도 싫고요. 친한 친구도 싫고요. 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흔히 봅니다. 아니면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실 거예요. 직접 말은 안 하더라도. 근데 저는 그럴 때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한 명 있다고요. 그러면 반짝하면 선생님이요? 그래요. 저 말고요. 누구요? 그러면 당신이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서 어떻게 남이 나를 좋아하길 바라요. 나를 싫어하면 내가 나를 싫어해서 방치해두고 아무렇게나 두고 있는데 누가 당신을 좋아하겠어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해 주기만을 바라요. 그러면서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찡그리고 있고 화내고 있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래요. 내 집 앞마당부터 잘 쓸고 닦고 잘 가꾸면은 결국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근데 아무도 안 찾아오지 않아요 하면서 식당인데 막 더럽고 아무것도 치우지 않은 식당에 누가 오겠어요. 그렇듯이 일단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 그것이 저는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자존감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처음 시작이 안 돼요. 마치 자동차에 이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을 때는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괜찮다, 너 훌륭해란 말을 듣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이가 이제 조립하는 걸 좋아하는데 태양열로 가는 조그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잘 되나 보려고 이제 해가 비치는 걸 딱 뒀습니다. 굴러가서 막 박수를 쳤거든요. 쭉 가다 응달로 들어가니까 서버려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린 누군가가 태양열로 가는 자동차인데 전지가 없는 차와 같이 누군가가 좋아해주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좋은 건 자가 발전을 해야죠. 자가 발전을 하는 것도 있고 태양열 전지가 들어왔을 때 뭔가 햇볕이 쫙 왔을 때 내가 충전을 해서 응달에 들어갔을 때도 혼자 쭉 갈 수 있어야만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마치 태양열이 없으면 밤에는 다닐 수 없고 응달에 들어가면 다닐 수 없는 사람이면 너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단 중요한 건 물론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좋고 인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즉 자가 발전의 축전지를 나한테 만들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들을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부작용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그 답변은 뭘까요? 원래는 나도 사랑해. 그랬더니 나도 그러긴 했는데 나도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너무 좋아 죽겠어. 라고 말했대요. 나도 너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 죽겠는데 또 어떻게 알았어? 물론 그런 사람이 되면 문제겠죠. 그런 사람이 되면 문제겠지만은 일단 내가 배가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배고프면은 하다못해 내 애가 뭘 먹는지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일단 내가 배가 차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떤가를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잘 앞마당부터 쓸고 내 집을 잘 닦고 조이고 깨끗하게 만들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나를 좋게 보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나부터 사랑하고 내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씩 나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개선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절 못하는 배우자.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좀 안 돼요. 이런 거 잘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할 때 있죠. 첫 번째가 좀 총무형 인간. 한 5군데의 총무. 모든 모임에 다 총무하세요. 그다음 모든 자리에 다 끼시고 자기가 다 사람들 연락 다 하시고 다 문상 가서도 문상 왜 이렇게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한 1시간쯤 앉아있다 나오면 되는데 꼭 밤새고 오시고 그리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그다음에 어디 회식 자리가 있으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가서 끝날 때까지 집에 다 가는 거 보고 와야지 되고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사는 분들은 속 터집니다. 그다음 남편 입장에서도 부인분들이 그런 총무형인 분들이 있고 모든 모임 때문에 바빠서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차려 먹어 뭐 이런 얘기만 듣고 끝날 때쯤도 하루 종일 전화하고 있고 그럼 미치거든요. 그다음에 뭐 빚 보증 쓰고 돈 빌려주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거절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 거절 못하는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럴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냐면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싫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다시 나를 안 볼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언제 무슨 모임인데 올래? 라고 얘기하면 내가 바쁜데 라는 말을 차마 못해요. 그럼 다시는 얘가 안 불러줄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임에서 나는 이제 아웃 이렇게 될 것 같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모든 모임에 다 나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한테 소홀하고요. 정작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들한테 소홀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결국 결과적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별 빛이 안 나요. 이 총무형 인간의 아픔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조금 불편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멋진 거는 내가 그날은 정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5명의 친구들이 그래 네가 안 되면 안 돼, 안 오면은 약속을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야 네가 약속 바꿔. 알았어. 그런 사람이 되면 참 답답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서로 거절 못하는 부부 내지는 거절 못하는 배우자를 둔 분들 내가 거절 못해서 정말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 이렇게 봅시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빛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가왕 조용필 씨 방송에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콘서트에 비싼 돈 내고 가죠. 그것도 매진되죠. 자, 내가 조용필 된다는 생각을. 저 보기 힘든 사람이 되자. 그다음에 거절 빨리 해주자. 내가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남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번 타자예요.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뭐 좀 부탁한다. 제일 빨리 되니까, 확률적으로 빠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부탁 들어주기 어려운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바빠요가 입에 붙어야 돼요. 이게 참 안 붙어 있거든요. 근데 거절도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또 그 거절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할게. 그러고서 이틀 있다 전화 화내요. 그때 거절 못하는 분위기가 되거든. 아, 네가 안 하면 어떻게, 나 그거 너만 믿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거절하셔야 돼요. 안 할 마음이 아니다 싶으면. 그래야지 그 사람은 2번 타자한테 갑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정말 내가 정말 들어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정말 고마워해요. 보기 힘든 애가 나왔다고 잘 챙겨줘요. 그런 좀 챙김을 받는 좀 특혜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럼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나름 괜찮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거절에 익숙해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거절을 잘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오래간만에 정말 열심히 9시, 10시에 들어와. 옛날 같으면 12시, 1시에 들어올 사람이, 자, 그땐 아낌없이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어이구, 웬일이야? 어디 아파? 뭐 싸우고 왔어? 이렇게 하면 김새죠? 삐뚤어져 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가까운 사람한테 칭찬 잘 못해요. 칭찬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나를 사랑하고 남이 아무 날 좋아하지 않아요도 사실은 칭찬을 못 들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것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칭찬할 생각하면 손이 온몸이 오그라들어요. 넌 이래서 문제야, 넌 이래서 안 돼라는 비판은 참 쉽잖아요. 되게 할 때 마음도 편해요. 근데 칭찬할 생각하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또 상대방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칭찬을 듣고 있으면은 기분 나빠지면서 아까 같이 10시에 들어 너무 좋아가 아니라 어디 아프던지, 너 누구랑 헤어졌니? 너 무슨 문제 생겼니? 라는 식으로, 아니 내일은 12시지 오늘 일찍 들어왔으니까 라는 식으로 토를 달면서 김을 새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자라는 인간이라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새어머니가 마법 거울을 보고서 맨날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왕비님이요. 그 말 하나 듣고 나가서 하루 종일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17년이 지나서 백설공주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거울이 처음으로 이젠 백설공주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새어머니 밖에서 한 번도 칭찬 못 듣는 사람인지도 몰랐죠. 오직 마법 거울만 칭찬해 주는 사람이라서 정말 새어머니로 들어와서 나름 남들한테 별 인정도 못 받고 지내는 유일한 칭찬은 마법 거울이었는데 거울이 칭찬을 안 해주니까 정말 나은 정, 기른 정도 있는 이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칭찬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칭찬은 참 중요한데, 근데 칭찬도 잘못하는 칭찬 독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넌 착하다. 넌 착한 애야. 당신은 널 너그럽더라. 너그럽더라. 내지는 당신 언제 최고야. 같은 말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럴 수 없거든요. 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으면은 그 기대치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은 그렇게 좋은 칭찬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늘, 그리고 당신 이런 사람이다라는 칭찬은 부담이 되는 칭찬이니까, 그것보다 이런 칭찬, 내가 느끼는 넌 되게 좋았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다를 얘기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봅시다. 배우자가 남편이 오래간만에 정말 요즘 옥년 막 지고 떨어져가지고 청소를 쫙 했어요. 날 잡아서 속 시원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아, 우리 마당이 아주 쫙 깨끗해지니까 너무 편안하고 내 마음도 편해진 것 같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이죠. 근데 당신은 최고의 정원사야. 이건 그럼 다음부터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일이 있어 참 좋아.
저희 집에서도 저는 책을 참 좋아해서요. 책을 계속 사드려요. 그래서 띵동하고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책 오면 참 불편해합니다. 어디 둘 데도 없는데 왜 가져오냐. 그래서 최근에 한번 서가를 쫙 정리를 해서 이건 다시는 안 보겠지. 언젠간 보겠지가 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한 이만큼 쫙 버렸으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당신 되게 아끼던 책이었는데 아쉽겠다. 근데 그래도 참 나는 시원하다. 집안이 너무 시원해서 좋다. 책먼지 쉬어서 굉장히 목도 칼칼할 텐데 우리 맥주 한잔 할까? 무슨 당신은 최고의 청소부야.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당신 우리 집이 땅 한 평이 얼마인 줄 알아? 근데 거기에 책을 쌓아두면은 그게 그동안 돈을 얼마나 낭비한 건지 알아? 정말 속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한 게 아니죠. 그럼 나도 할 말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웬 놈의 옷. 그다음에 언젠간 온다는 손님 때문에 쌓아놓은 그릇들, 교자상 다 치워야죠. 그럼 그때 가서 빌리던 남의 집 가서 빌려보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싸움이 된단 말이죠. 저는 정말 한두 시간 동안 저 심사숙고 끝에 내 살을 떼는 느낌으로 책을 버렸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느껴서 좋다라는 칭찬이 좋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같이 살다 보면 실수할 일이 참 많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실수인데 실수와 나쁜 짓의 차이는 내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밥 먹고 나면 반찬통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그러다 가끔 쏟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애가 얼죠. 얼어서 막 난 바보야, 난 죽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기 방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더 센 막 어떤 머리 때리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때 너 바보 아니니? 너 또 그러니?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몇 살인데 이러니? 이렇게 되면은 참 일이 꼬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빨리 치우자 한마디 하는 거죠. 실수로 한 거 아니까 엄마 이거로 끝이에요? 그럼 뭘 더 얘기해? 빨리 치우지? 그러면 애도 마음이 편해지고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 그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사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 다 들춰내고 너라는 애는 이런 애고 앞으로도 이럴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열받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요 일, 그리고 일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해결책만 딱 얘기하는. 실수는 나쁜 짓을 의도적으로 한 건 우리가 정말 조곤조곤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실수로 한 거 분명해요. 그거는 그럴 때는 빨리 치우자 라고 조용히 치우면서 돌을 닦으세요. 그럼 됩니다. 즉 왜냐면은 그렇게 막 하고 나면 나는 후련해요, 잠깐. 하지만 그 다음에 돌아올 나는 실수 안 하겠어요? 나도 분명히 실수할 때는 또 그게 옵니다. 그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오면 집안의 분위기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걸 막는 길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비난하거나 화를 내서 잠깐 후련해지는 걸 참고 치우자, 닦자 이런 거로 끝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날 일은 있습니다. 자, 이제 화를 또 어떻게 잘 내냐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목격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주말에 식당에 가서 이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이제 식구들이랑 먹는데 옆에 한 10분쯤 앉은 자리가 있었어요. 친목계 모임인가 봐요. 한 40, 50대인 분들인데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시면서 듣더라고요. 막 시끄럽게, 좀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주 유쾌하게 얘기하고 술도 한 잔씩 하시고 계셔서 아주 재밌는 모임이구나 하면서 빨리 드시면 가시지 하고 있었어요. 고기는 다 굽고 이제 다 드시고 냉면 드시고 계셔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언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남자분이 부인한테 왜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저쪽 약간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거긴 그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지 어디서 해?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해! 하면서 그때부터 서운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얘기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게 귀에 딱 박히기 시작하면 다 들리잖아요. 듣기 싫었는데 들렸어요. 그때 생활비 얘기,
뭐 애들 뭐 다음에 술 얘기, 그러니까 그동안 서운했던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남자분은 너무 화가 나서 일어서서 막 소리를 치고 나오라고 그러고 남들을 말리고 있고 여성분들 앉은 채로 딴 여성분들이랑 같이 있는 채로 계속 얘기는 하시고 그동안 밀렸던 얘기들을. 그래서 결국은 물병을 발로 팍 차고 남자분들끼리 다 나가버리시고 여자분은 앉아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아마 그와 유사한 경험들을 한두 번쯤 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 본인이 아니더라도 옆자리나 이런 데서 보면. 아마 좀 서운한 게 많은 관계였겠죠. 부부 사이에. 근데 아마 화도 못 내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 아내분이. 정말 새칭 찍소리 못하는. 그리고 밖에서는 아까 처음 보니까 남편분 호인이세요. 아주 그 모임을 좌중을 쫙 압도하시면 재밌는 얘기도 하시고 농담도 잘 하시고 하는 건데 아내분이 보시기엔 그게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벼른 거죠. 이렇게 보호막이 있을 때 얘기하지 않으면 집에서 얘기했다간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화를 어떻게 낸 거냐면 친구들 있는 이런 자리에서 안 되면 언제 내? 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남편분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건 좀 미흡하게 한 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 자리에 친구들 와이프한테 망신당한 게 그게 열이 받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서로 각자 화가 나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밥 먹고 나와서 주차장 쪽에는 아직도 안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한 차 타시나 봤는데 다행히 두 차로 갈라서 이렇게 가셔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은 잘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런 자리에 팍 폭발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 압력밥솥에 밥을 해서 김 안 빼고 문 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터지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화를 잘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화를 내고 나면 나는 못난 놈, 화를 내는 거 보면 난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필요가 없어요. 화를 잘 내면 좋은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화를 낼 일엔 내야 됩니다. 근데 화가 이상하게 왜 저는 같이 사는 사람한테 화가 이렇게 많이 나죠? 왜 애들한테 화가 많이 나죠? 이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당연해요, 그래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는 1타수 1안타, 100%죠. 근데 제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애는 어떻게 보면 하루 매일 만나죠. 매일 모여 같이 살잖아요. 그럼 접촉해서 그럴 만한 가능성이 생길 일이 하루에도 적게는 50번, 많게는 100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휴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죠. 부부관계에서. 하루 종일 붙어 다니다 보면은 한 3일쯤 되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촉 분량이 많으니까. 근데 생각해 100번씩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화를 내요 라고 얘기하면 하루에 50번씩 만나 350번. 한 번 화난다고 350분의 1이에요. 확률로 따지면은 훨씬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기억에 남지만은 확률적으로는 매우 적은 걸 보면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랑 살고 있다는 것도. 그 식당 갈 때마다 짜증이 나가 아니라 그 사람 만나서 350번 말을 하는 것 중에 한 번 화가 나는 사람이라면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와중에도 화를 냈다면 나는 미성숙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화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참다가 1년에 한 번 몰아서 연말연시에 1년치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너무 골마 터지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화를 낼 권리가 있고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내 배우자, 내 가족들에 대한 나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내가 그 의무를, 내 감정을 표현해야만 저 사람이 바뀌잖아요. 또 나도 편해지고 같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자리 같이 막 다 뒤집어 엎고 관계를 끝을 내겠다는 그 화가 아니라 슬기롭게 화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할 때 당신은 이래서 이래 라는 칭찬보다 나는 이렇게 너무 좋아가 칭찬이라고 그랬잖아요.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로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화내는 거예요. 즉
밥 먹을 때 쩝쩝쩝 소리 낸다거나 뭐 좀 거슬리는 것들 있잖아요. 자주 만나니까 거슬리는. 어쩌다 한 번 만나면 그런 사람 그런 이 식탁 버릇 있으면 못 배웠구나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나랑 안 맞는구나 그러면 되는데 맨날 만나는 사람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들어. 당신 집에서 이렇게 배웠어? 하면 기분 나쁘죠. 그보다 난 이런 소리 너무 싫더라. 난 너무 불편해. 이상하게 그건 좀 못 참겠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냥 내 감정을 얘기하면 그냥 그 정도의 지능 지수가 있는 분들과 이미 살고 계실 테니까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편해 하는구나 하고 아는 거죠. 잘 안 되는 건데 조금씩 고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때 당신이 오늘 안 하니까 너무 좋다. 난 그걸 통해서 우리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그런 게 간다는 거죠. 즉 뭐냐면 내가 보고 느낀 대로 얘기하라. 그다음에 나의 느낌을 있는 대로 얘기해라. 그다음에 사람을 공격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즉 있는 사건을 얘기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느끼는 걸 얘기하지 너는 그래서 이렇다라는 판단,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네가 이러니까 너무 싫어. 나는 지금 좀 화가 나. 즉 예를 들면 우리 부부 소소하지만 부부 문제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화장실 뒷정리더라고요. 화장실 좀 약간 지저분하게 쓰시거나 샤워하고 좀 아무렇게 두고 좀 머리카락이라도 좀 챙기고 이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뭐냐? 넌 이렇게 배웠니? 뭐 이렇게 나오면 좀 너는 밖에서도 이러니? 이러면 얘기가 커지죠. 그것보다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너무 지저분하고 당신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면 너무 싫어.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화가 나. 라는 말. 화를 낼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사용하는 욕실이니까. 그 정도면은 저 사람 저거 맞아. 내가 저 사람 싫어하지. 근데 일부의 남성들은 뭐 양말을 거꾸로 해놔서 아무데나 벗어놓는다든지 빨래통 제대로 정리 안 한다든지 다 자기 먹고서 그냥 식탁에 놔둔다든지 이런 게 주부들은 거슬려서 너무 싫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만들지만은 남자 입장에서는 일부 남성들은 대세 지장 없는 것 같고 너무 크게 뭐라 그러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거슬린다라는 걸 내 느낌, 너 좀 그거 좀 해가 되는 것보다는 내 느낌을 이야기하시면 훨씬 나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넌 도대체 왜 그러니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오기 버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 오기 버튼이 있어. 오기를 이씨 하는 이게 딱 작동하게 눌러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나면서 만들어진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 딱 누르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애가 막 발동해요. 그래서 한번 하라고 그래도 하기 싫어져요. 일부러 막 다 던져버리고 싶고 일부러 다 틀어뜨리고 싶고 막 더 더럽게 쓰고 싶고 감정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오기 버튼을 누르지 않을 정도로 내 감정을 이야기해. 내가 힘든 얘기를 하는 거는 저 사람한테 사실은 위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들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너무 멀리 가지 말자. 그래서 화는 너무 참지 마시고요. 너무 참다 보면은 병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뭘 느끼는지 뭘 저 사람 서운해하는지도 아예 모르고 그냥 아예 세칭 정 떨어지는. 그래서 둘이 우리 말하는 그 지도를 새거로 만들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화도 내고 다음에 칭찬도 잘하고 실수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근본적인 소통에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너부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고 좀 한번 결판을 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난 이렇게 생각해를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해. 누구누구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 생각은 이래.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막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냐면 그게 사실은 나는 널 이해해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너를 이해해. 근데 나는 이래. 그러니까 나는 이래. 넌 어떻게 할래? 그건 내가 통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도 항상 이런 거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면 내가 유리해지듯이 네 마음은 어때? 얘기를 해봐. 아니면은 쭉 얘기를 듣다가 정리를 하는 거죠. 당신 마음이 이렇구나. 당신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근데 나는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쉬운 법칙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왜, 도대체, 거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아, 도대체 당신은 왜 그래? 아니면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 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건 저런 세칭 그렇지 다 알거든. 민망하고 기분 나쁘고 한데 기름 붓는 거죠. 불만 확 타죠. 그럼 다 튀어버리겠다. 쉽게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 느낌을 먼저 얘기할 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 속에 이해가 생깁니다. 교훈을 주려고 한다거나 특히 약간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격언을 인용하거나 어디서 본 이야기를 얘기하거나 위인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사춘기 이후에 아이들은 절대 안 먹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그 항복선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당장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 받지, 그런 건 감정 싸움이 되니까 그것보다는 네 얘기, 나는 이렇게 느껴. 거기까지 일단 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말, 우리라는 말, 참 우리나라 말에서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은행 이름에도 있고 옛날에 정당 이름에도 있었듯이 그 얘기랑 갑자기 우리 얘기가 되거든요. 내 얘기, 네 얘기, 너 책임지고 난 몰라 이게 아니라 너는 그런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그럼 우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책임이 반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왠지 좀 같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편임을 확인시켜주고 우린 팀이다. 부부는 저는 팀이다. 항상 얘기합니다. 한 팀인데 누가 잘하고 누구 못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팀이 승리하고 우승하는 게 중요하지. 팀은 또 한 게임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리그를 쭉 끝나서 그날 코리안 시리즈 우승하는 게 중요하지. 한 팀의 선수이자 감독이십니다. 네가 이번에 못했으니까 우린 졌어. 너 책임져. 이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라는 걸 통해서 너, 나, 그다음에 우린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하자는 거죠. 즉 남이 아니라 남에서 점 하나 땡 떼고 님이 되잖아요. 즉 가장 가까운 남이 님이 되는 거는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가까운 남은 님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넌 도대체 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이 일이 어쩌다 우리에게로 바꾸는 거죠. 아주 쉽죠? 넌 도대체 왜가 이 일이 우리에게 어쩌다가 우리에게 생겼을까? 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면 조금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밝혀라, 발본색원에서 환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든 이 일을 잘 어쩌다 생겼는지 찾아보고 잘 수습하자라는 방향으로 가면 싸울 일들이 내지는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바로 그 마치 ABC를 외우듯이 넌 도대체 왜를 이 일이 어쩌다 우리에게 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은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막 각을 세워서 막 긴장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수다 필요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수다에 좀 익숙하지 않죠. 수다 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왠지 약간 다리 떠는 것 같이 안 좋은 뉘앙스를 갖는 동사가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수다를 나누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우리 수다 떨다 왔어. 근데 그러면서 되게 수다 떨다 왔어 하면서 좀 왠지 후련한 느낌들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근데 일부 분들은 이제 수다를 막 얘기한 부인이 남편의 수다를 막 하고 있으면은 딱 하는 말이 정색하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20분째 같은 얘기야.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근데 그냥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에 있어서 수다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존하는 겁니다. 수다의 장점은 에너지가 안 드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무척 안 들고 마치 자유유영을 하듯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현대사회의 소통은 효율성과 신속성,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마치 아나운서 분들이 뉴스를 얘기할 때 같이 가장 정확한 것만 짧은 시간 안에 잘 전달하길 원하는데 그럼 너무 긴장하고 에너지가 들겠죠. 마치 집에서 육하원칙에 맞춰서 얘기해라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수다를 떠는 거는 그냥 그런 거 다 풀어치고 정말 마치 잠옷바람에 그냥 수박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주는 일탈의 자유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현대사회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든 내 의사를 정확하게
잘 전달할까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제일 빨리 갈까. 근데 가다가 천안쯤에서 우리 천안 삼거리 가서 국수나 먹고 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저기 대전 가면 뭐가 현충원 들려갈까? 어디 갈까? 서해안을 갔네? 뭐 이럴 수도 있듯이 수다라는 것은 휴식입니다. 치유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려운 얘기 하나 하는 게 정신분석에서 자유현상이라는 게 치유 기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말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유현상은 말한 다음에 생각해. 그러다 보면 무의식에 있는 게 올라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말로 하는 치유 기법인데 저는 가끔 수다를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저도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으시죠? 마치 이게 되게 치유적 기법이구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분석 이런 거 잘 안 받으러 가는 게 다 수다 때문에 좋아져서 알아서 좋아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되게 좀 어색하던 관계분들하고 한번 수다를 쭉 한두 시간 하고 나면 되게 친해진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적과는 절대 그런 수다가 안 돼요. 긴장하는 관계하고는. 즉 저 사람과 나는 편한 관계가 됐다는 인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수다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건 행복이고 행운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 요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기 때문에 수다에 좀 참여하실 줄 알고 좀 이렇게 끼어들어서 얘기도 하시고 맞장구도 쳐주고 하는 노력을 해보는 게 도리어 사회적 활동과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수다를 나쁘게만 보지 말자.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도 있지만은 그냥 이유 없이 하는 수다는 그냥 마치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쉬어가는 공간 같은 거니까 그런 것도 나쁘게만 보지 말자. 모든 걸 너무 효율성으로만 보지 말자. 소통에 대해서도요. 그런 부분들을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나의 삶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뀌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마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목요일 날마다 이 특강 듣는데 다음날 수요일 날 되면 그대로야.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난 그대로야 라고 생각하는데 가슴과 몸으로 느껴서 잠긴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세뮤얼 스마일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생각에 씨를 뿌리면 행동에 씨를 뿌리면 습관에 씨를 뿌리면 성품에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일 수 있다. 즉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하면 내 운명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변화 가능합니다. 변화 가능하고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180도 사람이 바뀌기는 어렵지만은 변화할 수 있고 변화를 위한 씨를 뿌려서 가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뀌는 게 뭐냐?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쟤를 어떻게든 바꿔야지. 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바뀌는 건 참 어려운데 이성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만 그게 바뀔 수 있거든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포용,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 근데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 같이 정말 종교 지도자도 70년이 걸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노력을 통해 바뀌다 보면 조금씩 내가 좀 달라지고요.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우리 85세, 90세까지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다 보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즉 나를 낮추고 가슴으로 느낀 데서 변화가 시작하고 하나씩 변화하라고 전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얘기 들은 것에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포스트잇에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앉아있는 컴퓨터에 붙일 수도 있고 냉장고에 붙일 수도 있고 그냥 보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자. 뭐 어떻게 하자. 그리고 매일 보세요. 일주일, 2주일 보면서 그럼 하나 고치는 거죠. 하나 바뀌죠. 그럼 1년에 4개만 바꿔도 10년이면 40개 바뀌면 매우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나는 가만히 평온하게 있고 싶지만은 근처에 태클이 들어오고 파도가 출렁출렁합니다. 되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섬 이런 데서 이렇게 보트를 젓다 보면 옆쪽에서 모터보트 왕 하고 가면 진짜 무섭지요. 막 출렁출렁해서 막 쓰러질 거.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조각배인데
옆에서 치는 파도 때문에 출렁거려서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저는 물론 힘들지만은 그걸 막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파도를 타세요. 서핑을 하듯이. 그건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기회가 안 와요라고 얘기하면서 물가에 그래도 있으세요. 저쪽 안에 기회가 안 와요. 물고기 안 잡혀요 하고 안쪽에 캠핑장에 누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준비하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내려올 때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비를 피하되 완전 숲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데 길목에 지키고 있다면 기회는 옵니다. 근데 내가 깊숙한 데로 눈 잠자고 있으면 기회가 쫙 버스는 가버리고 말 때도 많습니다. 힘들 때는 그걸 다 억지로 싸워서 이기거나 파도가 막 칠 때 그걸 억지로 막 그 파도를 치고 나갈 생각하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타거나 아니면 잠시 피해서 그 파도를 타고 가면서 무치 가까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걸 뭘 잡을 거가 있는데 잡으면 그 위에 올라가 쉬면 됩니다. 잠잠해질 때까지, 구조될 때까지. 약간 길게 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건요, 내가 지나온 길과 그다음 내 옆에 사람을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바, 이상, 이 세 개 안에서 나의 좌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꾸 후회하고요. 나 옛날에 이랬어야 되는데, 전에 그거 할 걸, 그때 아파트 팔 걸, 그때 가지 말라고 할 걸, 다음 쟤는 뭐 하는데, 나는 원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것만 자꾸 옆에 보고 뒤에 보고 앞에 보고 이러다 보면은 막상 나의 오늘이 재밌지가 않아요. 전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제발 뒤돌아보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다음에 앞에도 멀리 너무 위만 바라보고 하지 말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내 페이스대로 가세요. 특히 아이들 교육시키는 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근데 뒤돌아보면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옆에 보면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앞에 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내 애가 이렇게 되니까 우린 이대로 살면서 내가 여기서 만족하고 만족이라기보다 거기서 조금만 더 하고 내가 생각한 그 페이스대로 가자. 그래 덜 불안해요. 즉 내 페이스대로 가야 되고요. 지금 가끔 요즘 보면 요즘 사교육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부부 갈등이 제일 많은 게 아이 교육 때문에 오는 경우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일부의 부모님들은 마치 아이들 대신 선수로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너무 모든 작전을 내리는 감독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전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부모는 치어리더가 돼야 돼요. 응원단장이에요. 선수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직접 뛸 일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코치하면서 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뭘 하든지 간에 아이가 하는 길을 와 잘한다. 진정한 응원단은 10대 0으로 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응원하는 게 응원단이죠. 일반 팬은 에이 막 하면서 막 물병 던지고 화내지만은 우리 응원단장들은 10대 0이 지더라도 10대 0이 지더라도 괜찮아 하면서 다 지고 인사하러 오면 박수 쳐주고 그게 진정한 응원단이죠. 선수와 감독을 할 사람 많아요 주변에. 근데 부모만이 유일하게 영원한 응원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 2명이 합의할 거는 응원단장이 되자는 데에 있어서는 합의가 쉬워요. 하지만 선수와 감독의 입장이 되면은 나는 공격 위주로 하고 싶어. 나는 수비 위주로 하고 싶어. 막 이런 거를 하나하나 싸우게 됩니다. 한쪽은 방임을 해야 된다. 한쪽은 모든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은 역할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응원단장이야. 당신은 북을 쳐. 나는 구호를 외칠게. 그거죠. 그래서 아이가 지쳐서 돌아올 때 언제든지 받아주는 항구가 되고 기계도 좀 고치고 음식도 싣고 다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잘 안 돼요. 그건 항상 마음가짐 이렇게 갖고 살려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행복이 오는데 나쁜 감정 하나가 생기고 그걸 없애는데 5개의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나쁜 것만 머리에 많이 남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근데 버나드 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건 이기적인 병이다. 마치 왜 나를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왜 행복을 소비하려고만 들고 생산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 행복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씨를 뿌리고 운명을 개척하듯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죠. 현대사회는 너무 빡빡합니다. 너무 빡빡해서 정말 보면
오늘 초분단위, 시단위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이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슬로우 라이프를 해라, 귀농을 해라, 다 버려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한 관점에서 우리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 비우자. 조금만, 이만큼, 이만큼 이러면 덜 흔들리죠? 인생을 좀 즐길 줄 알아야지 막힌 길이 있으면 돌아갈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을 못 즐기고 빡빡하게 생기면 막히면 짜증만 나죠. 그러니까 왜 여기 막히는 거야 하면서 누가 가자고 그랬어 이 길로. 그런 얘기 하죠. 남 탓하고 아니면 막 자책하고. 근데 인생을 즐길 줄 알면 아이고 좀 쉬었다 가지 뭐. 근처 밖으로 나가가지고 찜질방에 있으면 자다 갈까? 밤늦게 차 좀 뚫리면 그때 쫙 가면 되잖아. 훨씬 낫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 마음가짐은 내가 인생을 오늘 하루를 즐길 줄 알아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부부가 가능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합의라는 게 어느 수준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게 되는 게 흔히 이제 부부의 가는 길은 2인 삼각경주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 말이 좋은 듯 하면서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신 얘기긴 한데 2인 삼각을 하게 되면 발을 묶고 다니게 되면 야 제대로 발 좀 맞춰 이렇게 막 하게 되잖아. 그래서 넘어지고 그럼 네가 잘못 맞춰서 이렇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둘이 같이 가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다른 길을 같은 길을 가는 동료 2인 삼각경주로 이렇게 발을 묶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이클 경주 중에 팀 로드 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이클로 도로를 달리는데 4명이 한 팀이 됩니다. 4명이 한 팀이 돼서 쭉 가서 뭐 100km를 달리거나 이렇게 가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누구도 1등으로 들어오면 이길 것 같은데 재밌는 게 3등으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그 팀에서 3번째로 들어온 선수의 시간으로 전체 팀의 점수가 매겨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팀 레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가면서 일단 바람 막는 게 힘드니까 어떨 땐 첫 번째 선수 가다가 2번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계속 바꿔가면서 달리거든요. 그러지만 낙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3번째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 통과했을 때 그 팀의 점수가 결정됩니다. 즉 팀입니다. 우리 가족은 팀이고 1번, 2번, 3번, 4번 선수가 있는 팀인데 3번 선수가 결승점 도착해야지 게임이 끝나는 거지. 나 혼자 에이 귀찮아서 빡 간다고 해서 그리고 4번 낙오된 사람 화낸다고 해서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결혼하신 한민복 시인 50살에 결혼하셨는데 부부라는 시를 쓰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결혼하시기 전에 쓰셨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긴 상이 있다. 한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상을 탕 하고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와닿으시죠? 일상에 있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 부부는 네가 다 들어 이게 아니라 긴 상을 함께 들고 옮기는 파트너이자 팀 동료입니다. 가장 가까운 남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고요. 내 옆을 보고 뒤를 보고 앞을 보지 말고 오늘을 즐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저희 어머니랑 아들 데리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초등학생 아이라서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맨날 하는 게 아빠 뭐 이 세상에 제일 높은 건물은 뭐야? 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야? 뭐 제일 맛없는 건 뭐야? 최고로 멋진 건 뭐야? 맨날 이런 건 물어보는 그런 애인데 밥을 먹다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잘 음식 조절 하시니까 맛있는 거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오늘 지금 먹는 이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정말 훌륭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 자랑 같이 되긴 했는데 정말 오늘 먹는 이 음식을 가장 즐겁고 맛있는 거로 생각하듯이 저 사람은 뭐 먹는데 나는 뭐 어제 먹은 것보다 못해. 난 이런 거 먹었는데 왜 오늘 이거 먹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면은 행복은 조금 다가오는 거고 우리 부부가 팀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누구 하나 먼저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걸 놔둔 것도 아닌 같이 가서 같이 결승점을 통과할 때 우린 승리하는 시즌을 승리하는 부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